자, 4개월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았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이 끝나면, 혹은 뭐 명절, 큰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여론조사를 하죠. 예,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 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첫 번째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두 번째 나오셨을 때, 이 코너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또.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네. 명절 직후에 또 이런 거 한 번씩 하니까.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사라지지는 않은 거죠. 네. 자, 한번 짚어볼까요? 물론 뭐 4개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고, 올림픽도 아직 안 끝났고, 올림픽으로 인한,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뭐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예. 부대표 빼고 그냥 대표로 할게요.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예. 예. 배 부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네. 본부장이 좀 더 높긴 한데. 네. 예. 감수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짧게 해야지 이게. 네네. 자, 박 대표님 보시기에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5가지 정도 보는데요. 5가지나 있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당연히 변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헌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경제 이슈가 네.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가지 변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반부패 전선이 여전히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MB 수사 문제 네. 이어서 또 생활적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갑질 논란 이런 등등이 이어져서 반부패 전선, 공정사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파괴력이 이번 설 민심에서 상당히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 이것도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20, 40대 혹은 50대까지도 잘 느끼지 못해요. 가짜뉴스 하는데 포탈에 뭐 가짜뉴스가 막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 60대 이상 되시면 본인의 카톡으로 끊임없이 뭐가 날라옵니다. 네. 네. 끊임없이 뭐가 날라오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근데 예를 들면 고려 연방제를 곧 할 거다라든지 읽고 있으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런 소리를 뿌리고 있어 하는데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날라오거든요. 네. 북한에 뭐 이번에 내려왔는데 뭐 네. 몇십 조를 준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거가 굉장히 형식을 갖춘 네. 뉴스의 꼴을 갖추고 막 퍼져요. 네. 저희 왜 그냥 냅두나 모르겠어요. 네,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모였는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봤다고. 네. 60대 막 들어선 누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민심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60대들하고 친하세요? 아니 뭐 그 나이 때는 아니지만 네, 그 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곧 실제로 60대 예. 네. 네, 곧 60대. 네. 아닙니다. 50대까지만 들어서신 거 아니에요? 예, 50대 후반부터 60대에 상당히 많이 이번에 퍼져 있다. 특히 영남권에 네. 굉장히 유포가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이제 경찰에서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두 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누가 의도적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하 연령대는 뭐 가짜뉴스가 있다고 그래. 뭐 게시판에서 가끔 그런 거 누가 믿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카톡으로 계속 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 뭐 단톡, SNS 이런 걸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근거가 없는 뉴스가 근거요? 네, 근거. 네. 전파된다는 것은 근거 말고요? 네. 그런 명절 민심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근데 최근에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이웃 일본하고 비교한 조사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것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가 젊은 세대들은 네. 젊은 세대는 그렇다고 네. 치고요. 이제 미국 대선 때도 네. 보면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런 뉴스로 이득을 보는 쪽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믿나? 고려연방제가 곧 실시된다든가,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가 곧 된다든가, 뭐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북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 뉴스를, 이걸 누가 믿을까 하는데, 끊임없이 보냅니다. 끊임없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관계도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보수층을 또 뭉치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노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이제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60, 70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반공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계속 어떻게 자극하는 보면 거죠. 자극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변수랑 관련해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용으로 해서는 보수가 뭉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보수층에서는 적어도 이 남북 관계 안보 이슈로는 그동안에는 샤이 보수였는데 일종의 역샤이 보수 현상, 역샤이 보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샤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온다. 네, 그동안에는 보수층이 창피해서 전면에 나서질 할 말이 못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적어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설 민심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잠잠했다는 겁니다. 정책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어른들이 주도하거든요. 네, 이런 어른들이 데는. 주도하는데 어른들이 조용했다는 거죠. 할 말이 별로 없었고 또 평창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좀 조용히 보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대화나 또는 방문 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여기에 이것이 혹시 지방선거에 보수 입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카톡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가짜 뉴스는 진짜 건절돼야 되는 게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게 뉴스로 나왔거든요. 트럼프를 네. 지지했다는 걸 교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체. 확인이 불가능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있는 사람이 생기죠. 예. 자, 그렇게 변수 중에 뭐 남북 이슈라든가 또는 뭐 최저임금 같은 경제 이슈라든가 또 뭐 채용 비리 같은 거 뭐 그리고 이제 MB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라인, 네. 적폐 전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예측 가능한데 이 남북 이슈는 이런 가짜 뉴스나 네. 또는 20대도 뭐 일정 정도 보수화된 네.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고 요거는 아마 공략 대상이 될 것이다.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지방선거의 결정적 이슈가 될 수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 그렇군요. 또 대통령의 남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뭉칠 수 있는 계기, 발판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념적으로 쏠려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정적 원샷이 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럼 여론조사 분석이 가능한 가능합니다. 변수는 네. 뭡니까? 가장 큰 변수는 그거 같습니다. 이 적폐청산과 경제 이슈가 어디 쪽이 지방선거까지 더 힘을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적폐청산 필요감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폐청산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리고 필요감 못 느껴요. 저는. 그럼요. 네. 또 이제 MB가 살려줬죠 다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지방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지는 알겠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는 적폐청산 모드와 경제 이슈 이 경쟁하는 구조가 될 저는 걸로 이번에 그 개헌과 관련해서 이게 개헌은? 네, 이슈로 이게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3월 개헌도? 20일쯤 이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도 자체적으로 뭐 아니, 자유한국당도 개헌안 발표하겠다.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 다수 의견인데 보면 한 6대4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재미없기만 해봐요. 시간 다 돼가는. 지방 분권이 가장 그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기본권은 서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본권은 기본이고 네. 지방 분권이 왜 중요하냐면 지방 선거에 있어서 지방을 살리려는 세력 대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네. 코로나 살기 위해서 서로 재밌어해주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에 대한 시각이 분명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시급하냐. 네. 다른 게 더 급한데 또 개헌의 내용을 또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이 또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여론조사 보면 보기 문항에 문제가 있어요. 뭐 무리해서 개헌할 필요가 없다. 무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때 그거는 같이 이제 하는 보수 쪽에서 의뢰한 약간 그런 어떤 문항들이 있는 여론조사도 봤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네. 무리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예.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막 던지시고. 네.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코너가 살아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두 분 코너가 재밌으면 계속 나오실 거니까요. 자,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1분 이내로 딱딱딱 짚어야 됩니다. 네. 자, 제일 큰 지역 서울. 서울은 뭡니까? 관전 포인트가. 안철수가 등판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게 가장 큰 등판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면 결과는? 한다면 정치 전선이 강화되는 거죠. 정치 싸움이 큰 판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한다 안 한다가 큰 이슈라고 하면 네. 하면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안철수가 당연히 지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느냐. 민주당의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원순과 안철수의 효과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정치 전선이 강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긴 지는데 민주당의 후보 구도가 변할 수 있다. 네. 지금 당락을 이야기한 건 좀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느냐 마느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예, 출마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출마하게 될 때 저는 당락을 예단하는 것은 물론 섣부르긴 한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득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저는 이것이 실제 출마를 하면 우리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또 건접전을 펼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후보가 누군가 나올 텐데 표를 서로 갈라먹지 않을까요? 저는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대한다? 예. 자유한국당과 그러면 그걸 좀 여기서 예를 들면 확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역별로 연대할 수도 있다? 저는 선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렇군요. 예. 어렵다고 보이시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이 정치적으로 또 안착해야 되는 또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이념적 성향이 다른 한국당과 합칠 경우에 지지층이 과연 더 외연이 확대될 수 있냐 어렵다고 보이죠. 지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의 핵심은 네.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가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보수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통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확 보수 쪽으로 네. 가가지고 네. 보수 지지층에 기반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선거라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 또 고추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은 그대로 가라는 연대보다는 그대로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두 수밖에 분이 없는 게. 이제 갈렸고 자 네네. 그러면 PK는요? PK 가능성은 PK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소위 민주당 약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약진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PK 민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경남에서 기초단체장 3명이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김경수 등판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남 선거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 또 부산 선거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 저는 부산 경남 원사이드는 없다고 봅니다. 박빙 선거로 가는데 박빙 선거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어떻게 입장에서는. 평가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박시영 부대표시죠. 부대표 말씀하신 데 저는 공감을 하고. 공감하면 넘어가죠 그럼. 네. TK는요 TK. 공감 안 하는 부분. TK는 김부겸 장관이 그 대구시장에 출마 안 할 것으로 거의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약진은 하겠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이 석권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공감하면 공감을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호남이요, 호남. 호남 어떻습니까? 호남은 민주당, 민평당, 뭐 바른미래당까지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3파전의 한 축이 될까는 싶고 민주당, 민평당의 양강구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여기는요? 하는데요. 광역 단위는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현직이 그 민주평화당 소속인 그 현직 광역은 민주. 예, 기초는 평화, 접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너무 날로 먹는 건. 박시영 부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너 삽니다, 이거. 배 부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좀 더 높긴 한데, 네. 네. 감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짧게 해야지, 이게. 네네. 자, 박 대표님 보시기에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5가지 정도 보는데요. 5가지나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당연히 변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헌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경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가지 변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반부패 전선이 여전히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MB 수사 문제 이어서 또 생활적폐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갑질 논란 이런 등등이 이어져서 반부패 전선, 공정사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파괴력이 이번 설 민심에서 상당히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 이것도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20, 40대 혹은 50대까지도 잘 느끼지 못해요. 가짜뉴스 하는데 포털에 뭐 가짜뉴스가 막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 60대 이상 되시면 본인의 카톡으로 끊임없이 뭐가 날라옵니다. 네. 네. 끊임없이 뭐가 날라오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근데 예를 들면 고려 연방제를 곧 할 거다라든지 읽고 있으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런 소리를 뿌리고 있어 하는데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날라오거든요. 네. 북한에 뭐 이번에 내려왔는데 뭐 몇십 조를 준다더라. 준다고 퍼졌다.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거가 굉장히 형식을 갖춘 네. 뉴스의 꼴을 갖추고 막 퍼져요. 예. 저희 왜 그냥 냅두나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모였는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봤다고. 네. 60대 막 들어선 누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민심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60대들하고 친하세요? 아니 뭐 그 나이 때는 아니지만 그 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곧 실제로 60대 아닌가요? 예. 네. 네, 곧 60대. 네. 아닙니다. 50대까지만 들어서신 거 아니에요? 예, 50대 후반부터 60대에 상당히 많이 이번에 퍼져 있다. 특히 영남권에 네. 굉장히 유포가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이제 경찰에서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두 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누가 의도적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하 연령대는 뭐 가짜뉴스가 있다고 그래. 뭐 게시판에서 가끔 그런 거 누가 믿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카톡으로 계속 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 뭐 단톡, SNS 이런 걸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근거가 없는 뉴스가 근거요? 네, 근거. 네. 전파된다는 거. 근거 말고요? 네. 그런 명절 민심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근데 최근에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 자, 4개월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았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이 끝나면, 혹은 뭐 명절, 큰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여론조사를 하죠. 예,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 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첫 번째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두 번째 나오셨을 때 이 코너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또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네. 명절 직후에 또 이런 거 한 번씩 하니까.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사라지진 않은 거죠. 네. 자, 한번 짚어볼까요? 물론 뭐 4개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고, 올림픽도 아직 안 끝났고, 올림픽으로 인한,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뭐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네. 부대표 빼고 그냥 대표로 할게요.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예. 네. 을 내용으로 해서는 보수가 뭉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보수층에서는 적어도 이 남북 관계 안보 이슈로는 그동안에는 샤이 보수였는데 일종의 역샤이 보수 현상, 역샤이 보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샤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온다. 네, 그동안에는
보수층이 창피해서 전면에 나서질 할 말이 못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적어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 민심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잠잠했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주도하거든요. 네, 이런 어른들이 거는. 주도하는데 어른들이 조용했다는 거죠. 할 말이 별로 없었고 또 평창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좀 조용히 보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대화나 또는 방문 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여기에 이것이 혹시 지방선거에 보수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카톡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가짜 뉴스는 진짜 건절돼야 되는 게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게 뉴스로 나왔거든요. 트럼프를 네. 지지했다는 걸 교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체. 확인이 불가능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있는 사람이 생기죠. 예. 자, 그렇게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이웃 일본하고 비교한 조사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것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가 젊은 세대들은 네. 젊은 세대는 그렇다고 네. 치고요. 이제 미국 대선 대선 때도 때도, 네. 보면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런 뉴스로 이득을 보는 쪽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믿나? 고려연방제가 곧 실시된다든가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가 곧 된다든가 뭐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북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 뉴스를 이걸 누가 믿을까 하는데 끊임없이 보냅니다. 끊임없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관계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보수층을 또 뭉치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노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이제 예. 평양 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60, 70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반공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떻게 자극하는 보면 거죠. 자극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변수랑 관련해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